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 정기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다음 주 11월 21일 전체 회의 공청회 개최권을 의결하고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제24조 사항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을 선정한 후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권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위원님 간에 협의한 결과 오늘에 이어 다음 주 11월 20일에는 정치개혁 제2 소위 소관 안건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개최될 공청회의 주제 및 진술인 등 세부적인 계획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우리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된 획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명단은 위원장이 각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간사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된 위원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 선정 관련 토론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선정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으로 부산대 행정학과 강재호님, 배재대 공공인재학부 유진숙님,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윤광일님, 세종대 행정학과 이덕로님,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지병근님, 법무법인 충정회 손창열님, 법무법인 원회 조숙현님,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님 등 9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선거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의 발표를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위원회 심사 과정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공청회 실시와 관련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상훈 사단법인 정치발전소 학교장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입니다. 우리 김종갑 진술인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다른 진술인들께서는 본인의 소신과 견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종갑 입법조사관께서는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의뢰로
도농복합 선거구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만 그동안의 그 검토 의견서가 도농복합 선거구와 관련해서는 김종갑 조사관님의 보고서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참석을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5분의 발표를 모두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에 범위 내에서 의견을 밝혀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에 따른 우리 특별위원회의 회의이기 때문에 진술인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우진 교수님 7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의 강우진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청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발표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사실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다는 게 거의 의미가 없고요.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제시된 안들이 한국 사회에서 만약에 적용되었을 때 원래 기대했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세 가지 제 신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논의했던 걸 중심으로 세 가지 좀 검토해 볼 부분들을 좀 검토해 보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간이 허락한다면 선거제도라는 것이 그냥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형태와 당연히 연동돼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현재 만약에 정부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런 대통령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작동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세 가지 정도 저희가 신화 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믿음들이 경험적 근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3페이지에 보시면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일반적 효과에 대한 믿음 또는 신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제도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진행됐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한국 사회에 적용하면 그 결과가 당연히 나타나겠지 하는 그런 믿음과 신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최근의 논의는 왜 기대했던 효과가 선거제도 개혁 사례에서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정치학회에서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연구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림 1을 좀 보시면 사실 우리의 목적은 선거제도를 통해서 올바른 정책 대표를 이루고 또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할 때 그렇다면 인풋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우리가 원하는 좀 더 보다 나은 대표, 질 높은 한국 민주주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림 1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림 1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제도적 효과가 그대로 정치적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것이 맥락적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결과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어떤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겠지라고 얘기한다면 상당히 이건 오해거나 또는 상당히 지나친 기대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신화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화 같은 경우는 비례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선거제도는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보아서 책임성이 높은 단순 다수제 성격을 가진 것과 대표성이 높은 비례제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례제의 목적은 이제 대표성입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논의는 우리가 이제 대표성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비례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례성이 증가되면 당연히 대표성이 증가한다라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라고 했을 때 사실 좋은 구호고 저도 이 구호를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도 사실 또 지지를 합니다만 민심이 어떤 민심이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거기 발표문에도 나와 있지만
민심이 잘 반영된 선거 결과가 이제 정당의 득표율을 왜곡하고 있는 그 승자 독식의 제도 때문에 이것만 개혁한다면 민심이 정당 체제에 잘 반영돼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표성을 늘릴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과연 지금 한국의 정당 체제가 민심을 잘 반영하고 있느냐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의 정당과 유권자는 여전히 정치적 리더를 중심으로 결합돼 있고 또 정당의 그 유동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같은 경우는 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났던 정당 체제가 이후에 여러 가지 변동 과정을 겪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간 관계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성 관점에서 보더라도 뭐 세대 대표성, 직능 대표성, 뭐 여성 대표성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지금 정당 체제가 제대로 대표되고 있지 않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 출신 국회의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분도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국회의원 출신들 중에 유권자들 중에서 더 많은 과반수에 가까운 비정규직 유권자가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했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는 더 적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정당 구도를 그대로 그냥 의석수로 전환하면은 민심이 그대로 잘 반영될 것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단계를 생략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제도가 대표하고 있는 그런 대표성의 관점을 단순히 비례성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례성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사실 남미에서 하고 있는 PR을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게 가장 맞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미 사례는 여러 가지 좋은 사례도 있고 잘된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성을 대표성과 치환시키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나중에 질문 있으면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관련해서 두 번째 신화는 연동형 제도에 대한 신화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연동형 같은 경우는 이제 1990년대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다수제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 그리고 비례성이 비례제도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과 다수제가 가지고 있는 책임성을 조합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었고 그 독일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뉴질랜드라든지 여타의 비서군 민주주의 국가에 상당히 도입된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한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독일과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례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국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왜 어떤 사례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 또 다른 사례는 그렇지 못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만약에 그대로 이 제도만을 도입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또는 왜곡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내용은 발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건 유권자들과 정당의 그런 담합에 의해서 또는 전략 선택에 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들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 반면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들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김종호 박사님이 사실 전문가이시지만 여러 가지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명부를 전국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권역별로 할 것인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도 사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지만 또 반대로 그렇게 되면 지역 단위로 정치적 대표가 고착화되는 그런 또 원치 않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제가 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장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정부 형태 개혁, 다시 말해서 지금 대통령제를 다른 정부 형태로 바꿀 수 없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 당장 가능하지 않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다른 정부 형태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험해볼 과정으로서 실험해볼 제도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약에 시도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대통령제가 고수된다면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통치 가능성 또는 적합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경험적으로 볼 때 대통령제가 더 많이 결합된 건 남미의 사례 때문에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수제가 좀 있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제가 결합한 건 단 2사례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좀 더 그나마 민주주의 수준의 관점에서 볼 때 선진적인 민주주의 쪽에 가까웠던 사례는 볼리비아 사례입니다. 볼리비아 사례.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제와 연동형은 잘 맞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기준은 대통령제의 단점을 극화시키거나 장점을 약화시키지 않는, 다시 말해 통치 가능성을 최소한 보존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통치 가능성이라고 할 때는 3가지 정도 개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정부의 안정성, 입법적인 능력, 교착 방지,
이런 이제 세 가지 기준에서 볼 때 정부 형태와 충돌하지 않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19대 국회에서 이루어졌던 국회 선진화법의 결과에서 20대 국회의 그런 생산성을 보면 우리가 과연 협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감각을 가질 수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생략했고요.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저희가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그동안 많은 논의를 했지만 가장 집중해온 비례성이 중요하다는 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비례성 향상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해야 될 보다도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더 희생하고 어떤 것들을 좀 더 얻을 것인가라는 현실적이고 아주 전략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논의가 없이 단순히 비례성에만 만약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원하는 굿 가버넌스 또는 좀 더 높은 대표성의 문제를 얻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맥락적인 변수, 다시 말해서 어떤 제도적인 변수, 이 개혁이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치밀하고 아주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어떤 제도가 더 나은 것인가라는 논의보다는 어떤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것인가로 논의가 좀 옮겨가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택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대학교 강원택입니다. 귀중한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뜻깊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선거제도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된 거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셨고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학계에서나 뭐 정치권에서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모두 다 선거제도 개정에 대한 필요를 말씀을 하셨는데 다 사실 아쉽게 다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그때와 달리 그래도 선거제도 개혁에 어느 정도 실현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그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개특위는 형식적인 어떤 구성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이번에는 꼭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강력한 바람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왜 바꿔야 되는지 그 목표에 대해서 일단 공감을 서로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그동안 너무나 누누이 많이 이야기되어 왔던 지역주의와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의 정치가 이미 30년이 넘은 상황에서도 지금은 사실 과거 같은 어떤 그런 역사적인 기원에 대한 의미조차 사라진 상황에서 지금 여전히 선거제도가 그것을 버텨내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런 그 분열적이고 소모적인 지역주의 정치로부터 우리 정치를 벗어나게 할 것이냐, 이게 선거제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매우 다원화됐다는 겁니다.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표출되고 있고 이런 그 다양한 목소리들이 어떻게 제도권 정치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즉 다원주의적 정치에 대한 고민. 그건 결국 이제 다당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럼 지금의 선거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미를 지닌다면 이제 민주화 30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30년 전에 우리 국민들이 원했던 것이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 말하자면 공정한 선거를 하자라는 게 우리나라의 민주화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제도가 한국 민주화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거죠. 이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면 이제는 새로운 민주화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의 정치적 그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동일하게 갈 수 있는, 다시 말해 승자를 선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그냥 사표화되거나 버려지고 있는 지금의 이런 현실은 개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촛불 집회를 통해서 표출됐던 정치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 비례대의 확대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확대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인데 현실적으로 보시면 제가 거기 표에 놔뒀습니다마는 88년에 비례대표 의석이 75석인데 이게 점점 줄어서 지금 47석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88년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첫 국회의원을 선거를 했을 때보다 지금의 국회가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후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동안 계약되어 왔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례의석의 비율이 충분히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논의됐던 것을 참조를 하자면 적어도 지역구의 절반 정도는 돼야 되는 수준이 뭐 적합 그 최소한의 수준이다. 뭐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중앙선관위에서 냈던 안은 지금의 300을 그대로 두고 200석을 지역구로 하고 100석을 비례대표제로 하자 이런 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지금 253석으로 되어 있는 지역구에서 53석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대표가 갖고 있는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의원 수를 지역구 의원을 줄일 수 없다면 결국은 지역구 의원 수에 걸맞은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결국 만나게 되는 게 의석 정수의 증원과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돌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그 표에 그려놨습니다만 재헌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한 사람이 대표하는 인구의 수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자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제가 찾아서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제1공화국 때는 이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인구가 9만 명, 그러니까 10만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나서 20대 국회에서는 지금 17만 명이 넘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인구가 적을수록 바람직한 대표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88년에 있었던 민주화 때의 인구를 가지고 대비를 해봤더니 몇 명 정도가 나오냐면 372명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정수가. 그게 민주화 초기보다 우리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심지어 유신 때를 기준으로 해도 한 360명 정도가 나오고요. 5공화국 때를 해도 한 380명 가까이 나옵니다. 378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정치적 대표성은 그 사이에 점점 더 나빠져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보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거는 그 대표성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다당제와의 결합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양당제가 존재하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타 정도 있을까요? 작은 나라를 치면. 그러니까 미국이나 말타 정도를 제외하면 지금 현재 양당제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제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범주가 되게 어렵고 매우 예외적인 사례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제와 양당제가 만나야 된다는 것은 미국만을 위한, 미국을 범주로 한 그런 사고방식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한번 다른 데를 찾아보셔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양당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당제가 정상적인 정치고 양당제가 예외적인 정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통령제와 다당제가 결합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남미의 우루과이처럼 지금 대통령제와 다당제가 결합되어 있지만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지금 매년 발표하고 있는 그 민주주의 지수, 디모크라시 인덱스에 의하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정치적인 안정과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를 살펴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동안 해왔던 88년 이후에 한국의 정당 정치는 언제나 다당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당제를 어떻게 제도화하면서 올바르게 정치적 대표성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이번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토론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 방식을 그대로 구현을 하면서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는 아무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성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제도를 선호합니다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저는 비례대표를 어떻게 많이 증원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훨씬 더 논의의 그 핵심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훈 학교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그 제도론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의견도 아무리 뭐 그럴듯한 법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합의재판부에서의 판사들의 판단도 아무리 법리를 잘 따져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제도는 그 자체로 이 제도론을 아무리 정교하게 편다 하더라도 이상적인 어떤 그 결론을 누구나 다 동의할 만한 건 얻긴 어렵습니다. 마치 대학원에서 제도 논쟁을 하는 것과 달리 정치에서 저는 제도 논쟁을 하는 접근은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사회에서 이러저러한 정치가 개선돼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일정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또는 그런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그 방향에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깝게 바꾸는 것, 그게 저는 이 정치학자들이 하는 논의와 달리 정치에서 접근하는 제도론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제도 논의에서 그간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 모두가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합의했던 것은 유권자들의 투표에서 나타난 분포와 의석의 분포가 그래도 비슷하게 가야 된다라는 합의는 있었다고 봅니다. 정개특위가 거의 매 국회마다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정개특위는 그런 합의, 특히나 지난 대선에서 여러 정당들의 공약도 그런 방향에서 맞춰왔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모든 제도론을 펼쳐놓고 답을 찾는다는 건 그건 학자들에게도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거제도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비례성이 강한 제도를 하면 다당제가 나타나고,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면 양당제가 되고, 보통은 이렇게 좀 통속화된 제도론이 많이 있는데, 제도론의 제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제1법칙은 그래도 정당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어떤 선거제도를 갖다 줘도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제도를 바꾸면서 그간의 국회나 정치에서 썼던 예산을 늘리지 않을 테니 이런 변화를 조금 인정해달라고 하는 접근보다는 좋은 정당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관점에 서서 저는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이 접근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에서 뭐가 문제이고 뭐를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나 하는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볼 때 한국의 정당 정치는 국가 내지 대통령에 매달려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정통 보수 정당들은 대개 정권을 먼저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국가로부터 파생된 정당이지 사회로부터 나온 정당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야당 역시 대통령 후보가 누가 돼야 되는지를 둘러싸고 정당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합집산해 온 게 한국 정치의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으로 국가나 대통령에게 매달려 있는 정당 정치의 구조로부터 그래도 사회적인 요구에 좀 뿌리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정당 정치가 바꾸는데 선거제도를 어떻게 잘 선용할 수 있는지 저는 이런 접근을 좀 하는 것을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20대 총선과 그 다음에 촛불 집회와 지난 대선에서 보여진 시민들의 요구는 온건한 다당제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총선도 뭐 준 사당 체제에 가까운 당의 분포를 보여왔고, 촛불 집회에서도 야 사당이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이 헌법을 잘 해석하고 의회 안에서 합의를 잘 만들어서 일을 해왔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전체적으로는 탄핵에 같이 했던 야사당 역할을 좀 했고 대통령도 41%의 지지를 얻었다면 전체적인 시민의 의견은 온건다당제를 그래도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를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온건다당제의 변화를 위해서 비례성을 좀 높일 경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은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극자나 극우와 같은 그런 좀 이념적인 양극화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걱정이 좀 덜한 편이라고 보고, 또 의석에 배분하는 기준이 3%의 5석이라면 사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높은 좀 가혹한 기준이기 때문에 정당들이 소수 정당들이 난립하는 걱정은 우리는 조금 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비례성 쪽을 강화하는 쪽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도 한국 정치의 문제에 큰 부담을 지어주진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대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비례성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 뭐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한다고 하면 문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전 난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석을 크게 줄이지 못하거나 또는 현재 상태에서 줄이지 못한다면 비례석 의석의 규모를 늘리는 접근이 불가피하고 그래야만이 소위 이 유권자의 투표 행위와 의석의 배분이 어느 정도 공정하게 맞물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의석 수를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어디를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시민의 대표, 정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민의 대표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인구의 5천만 명의 뭐 지방의원까지 합해봐야 5천 명이 안 되는 비례의원 시민 대표를 갖는 건 저는 한국에 좀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시민들에게 적절히 동의를 요청한다 그러면 정치를 제대로 한다는 방향에서 저는 시민들도 정치에 기꺼이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에서 본다면 적어도 비례의석은 제 생각에는 120석 이상은 정도는 돼야 되고 전체 의석 수는 비례를 3분의 1로 한다면 저는 360석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도 우리는 늘 여론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소극적으로 일관하기 쉬운데 우리는 1960년 2공화국 하에서 이미 291석을 가진 바 있고 3공화국에서 그 의석이 상당히 줄어서 175석으로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그 민주적 전통 위에 선다면 의석의 수는 늘리는 것에서 우리가 좀 소극성을 보일 이유는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비례의석을 조금 늘리는 개선을 하더라도 정당의 수가 난립하거나 이념적인 분국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그간 합의인 좀 비례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좀 제도 개혁에 나서는 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도 또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수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주제 하에서 이제 발제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강조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좀 큰 그림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개별 정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선거제도 개혁을 선거법제로만 한정하지 말고 이제 헌법 개정하고도 연동시켜서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점을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의 비전과 맞물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의제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좀 약화되고 있다,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서구의 선진국들, 뭐 영국의 브렉시트에서 나타났던 일이라든지 미국의 트럼프 당선에 있어서라든지 혹은 프랑스의 이제 마크롱 대통령 당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혹은 독일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극좌 극우 정당들이 이제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21세기에 들어와서 민주주의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은 결국은 이 전 세계의 민주 시민들이 기존의 대의제만으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봤었을 때 과연 정치는 특히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정치 과정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또 선거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의해서 정치 과정이 규율됩니다. 결국 법에 대해서 정치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정치에 대해서 법이 책임을 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이 선거법 개정이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다. 뭐 그만큼이나 이제 예민한 문제고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주목하는 것은 실제로 헌법 개정과 맞물리지 않으면 헌법 개정을 전제하지 않으면 되기 어려운 선거법 개정 이런 부분들도
적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이 지난 대선 직전에 뭐 안철수 후보에 의해 가지고 결선 투표제 도입이 매우 강력하게 주장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그거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선 투표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 결선 투표제가 현행 헌법 조항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현행 헌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선 투표제가 아닌 제도를 갖다 전제한 규정을 갖다 구체적으로 두고 있거든요. 지금 67조 2항 같은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아예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선 투표가 아닌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결선 투표를 그냥 법률만으로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결국 결선 투표 도입에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되 이 제도의 도입은 선거법 개정만으로는 안 되고 헌법 개정까지도 요구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비근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이거는 이제 뭐 헌법의 명문 규정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어떤 지금 앞서 다른 분들 발제하시면서도 이 비례성 강화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있어서 선거법제 개혁의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와 관련한 이해관계의 충돌 같은 것들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게 합의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독일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지역구 수를 많이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은 뭐 의원 정수를 갖다가 지금보다 그냥 100석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등등의 문제들이 계속 맞물려 있는데, 뭐 작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5당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가지고 회동하시면서 이 야권에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한다면 정부 형태에 있어서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 헌법 개정과 맞물려서 선거법 개정을 하는 이런 것에 또 다른 어떤 맥락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밖에도 관련되는 헌법과 관련되는 선거법 개정의 쟁점들은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드렸던 것이 선거 공영제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 이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이제 선거비용 초과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도 그냥 법정 선거비용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선거운동 비용까지도 뭐 대부분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후보자 날림 문제 같은 것은 그건 오히려 기탁금을 실제로 하는 이런 것으로서 해결하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을 생각해 본다든지, 혹은 온라인 선거운동과 오프라인 선거운동에 대해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있어서 상당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최근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줄 필요성이 있다든지, 혹은 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제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가짜뉴스 같은 것들이 이제 횡행하게 되는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등등 문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갖다 여기서 이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일단 큰 그림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다시 말하자면 이제 헌법과의 연결성까지도 생각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선거법제 개정의 기본적인 방향을 합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쟁점들에 대한 세부적 논의로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더 뭐 합의도 쉽고 결과도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갑 조사관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 입법조사서 김종갑 조사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선거구제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제입니다. 독일식 연동형에는 초과이석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초과이석은 뭐 지엽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초과 의석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흔하게는 이제 비례의석의 비율을 지역구 의석 대비 비례의석의 비율을 높이면은 이제 초과 의석의 발생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중선거구제, 그러니까 지역 선거구를 확대해서 적용하면 이게 오히려 초과 의석 발생을 줄이는데 상당히 좀 실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서 초과 의석의 발생을 낮추면은 좀 의원 정수의 확대 문제나 아니면 비례의석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독일에서도 2009년에 학계에서는 그 중선거구제 도입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벤케 교수가 2인 선거구제를 주장한 바 있고요. 그래서 2인 선거구면 사실 큰 선거구의 규모는 아니지만 거대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지역과 비례의석의 비율을 비례의석 위주로 이제 늘리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 300석 아니든 아니면 좀 더 높이더라도 어느 정도 좀 탄력적으로 초과의석 발생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선거구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으로는 선거가 크기 때문에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의 선택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선거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획정 과정에서 경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선거 획정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고, 그렇지만 반대로는 또 많은 분들이 주장하듯이 대표성의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정당이 복수 후보로 공천하기 때문에 후보 간 당선인 간 낮은 득표로든지 당선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 대표성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유권자가 후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고, 또 선거 비용의 문제도 이제 제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중선거구 자체를 이제 장단점으로 이제 비교하기보다는 어떤 제도와 이제 결합하느냐. 예를 들어서 병립형일 경우에는 중선거구제가 보일 수 있는 단점이 부각될 수도 있다면은, 지금 연동형에서 중선거구제와 결합하면 이게 초과 억제에 대한 유용한 수단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좀 실익이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선거구를 적용했을 때, 연동형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우선은 독일에서 논의됐던 것처럼 획일적으로 2인 선거구제나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선거구의 크기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도농 간의 인구 편중이 심하고, 그래서 농산어촌 지역에는 지금도 선거구가 크기 때문에 중선거구를 적용할 수는 없고 소선거를 유지하는 방식에 이제 인구 가밀의 도시 지역에만 중선거구를 적용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른바 복합 선거구제라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중선거구제를 적용하더라도 도시 지역에서도 선거구가 몇 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할 것이냐, 어떤 지역에는 2인 선거구든 다른 어떤 지역에는 3인, 4인을 정하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합의가 필요합니다. 결정돼야 될 문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정당의 유불리와 이제 집초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과거에 이제 9대부터 12대 국회에서 도입했던 것처럼 그런 2인 선거구제나 아니면 독일에서 논의했던 2인 선거구제 방식이 적용된다면 어떤 점에서는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선거구를 도입할 때 그 지역구와 비례의 비율을 어느 정도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인식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중선거구제 적용 자체가 초과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이제 비율을 설정하는 때 설정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의석 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연동형으로 이제 바꿨을 때는 지역구 의석 점유율이 높은 정당에게는 좀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제 지역구 의석 확보가 어려운 정당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그 의석 비율을 조정하는 데서 감안을 해서 결정하는 어떤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선거구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지역 선거구를 시뮬레이션 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류의 가능성도 있고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왜냐하면 이게 획정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역 선거구를 뭐 어떤 소선거구끼리 합구를 하느냐 아니면 경계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 선거구의 변경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걸 근거로 해서 제도 효과를 유추하는 건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분 진술인들께서 짧은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말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시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등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질의위원님 순서지를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존경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화민주당 천정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5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체로 아마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는 그런 아마 의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이해됩니다. 사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란 말은 뭐 제가 창하는 말이어서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강원택 교수님께 조금 사실은 우리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채택해야 될 이유는 뭐 대체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국민 개개인 주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표가 생기지 않는 선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호진 교수님 지적한 대로 지금 20대 국회 사표가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 유권자 중에서 자기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람이 과반수도 못 된다. 반수도 안 된다는 것은 이건 민주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make every vote count 모든 선거 유권자의 투표가 다 의미 있는 행위가 돼야 되고 그걸 이제 아마 유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my vote count라는 말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표가 그 효과를 발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대의제도가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고 발전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제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300명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300명은 5천만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축소해놓은 축소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반드시 이번에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우선 시간도 없으니까 묻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 강 교수님은 다당제가 정상적인 정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또 일각에서는 국민들도 뭐 대통령제하고 좀 서로 어긋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하는데요. 이 다당제가 정상 정치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양당제에서 갖고 있는 일종의 신화 같은 그런 미스가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진 거는 아무래도 제3공화국 뭐 그 이전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자유당
자유당, 민주당, 뭐 공화당, 신민당, 그리고 민정당과 실한민주당 뭐 이런 어떤 그 양당적 흐름이 있었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 일단 컸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무렵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이 양당제가 완전히 구현이 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한 기억이라면 양당제와 정치 안정이라는 것이 뭐 조응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가 될 텐데요. 사실 그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의 양당제라고 하는 건 사실 정치적 경쟁이나 정책 선택의 폭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에 있었던 양당의 형태였고, 또 반대 민주주의를 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의 힘으로 그 민주주의를 원하는 목소리가 결집이 돼야만 효율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단일 야당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근데 이제 그 민주화 이후를 우리가 보게 되면 88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지난번 2010년 20대 국회까지 선거를 보시면 양당으로 구현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제3당 혹은 제4당이 존재를 했었죠.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1990년 1월에 4당 체제가 3당 합당으로 양당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92년 총선은 민자당과 민주당 간의 양당 경쟁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 정정씨가 통일국민당을 만들어서 제3당을 했고 그 제3당이 17%를 넘는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정치에서는 아무리 정치권에서 인위적으로 양당제적인 그림을 만들어 가더라도 선거 수준에서 유권자들은 양당의 선택을 원치 않아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서도 양당제는 오히려 예외적이었던 경우고 오히려 다당제가 더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왜 우리 유권자들이 다당을 원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자꾸 양당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것도 일단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못 드렸던 말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지금 영국은 다당제 국가가 됐습니다. 영국에는 뭐 보수당, 노동당 이외에도 자유민주당이 있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민족당이 있고 또 웨일즈 정당이 있고 또 영국 독립당이 있고 여러 개의 정당들이 지금 의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영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양당제 국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그러면 양당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미국 이외에는. 그래서 미국의 사례가 우리 경우에 너무 지나치게 표준화되어 있는 국가의 사례처럼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고요. 저는 양당제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매우 비교 정치적으로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과 말타, 그다음에 한두 개의 작은 나라들을 제외하면 두 개의 정당만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통령제와 양당제가 맞다 안 맞다고 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논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 이외에 대통령제와 양당제가 조응하는 나라도 당연히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다당제가 오히려 정상적인 정치적 모습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보통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정당 정치의 모습은 다당제다. 이게 오히려 규범 그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더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1인당 3만 불 국민소득이다. 뭐 이렇게 사실은 선진국에 거의 다가와 있으면서도 그러나 많은 국민들, 서민들이 뭐 헬조선이다.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승자독식 구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경제사회적 승자독식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지금의 그야말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승자독식의 대한민국을 바꿔내기 위해서 그 출발점이 이 정치의 승자독식을 넘어서서 다양한 세력,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지역,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정치적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런 제도, 이것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고 결국은 온건한 다당제로 귀결될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질문 못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우리 강 선생님 더 답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천 의원님 말씀하신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라는 표현은 매우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재산권과 무관하게 딴 데서도 좀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학용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입니다. 우리 강원택 교수님 다시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아주 평소 존경하는데 저랑 좀 다른 의견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1988년도 비례대표가 75명이었고 2016년 47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지만 개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례대표가 줄어드는 것이 왜 개학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게 된 매우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면 인구 편차, 헌재에서 인구 편차와 관련해서 그걸 내게 되면 그럼 현실적으로 지역구를 없애거나 통폐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비례대표 의석을 희생하는 형태로 왔기 때문에 제가 나빠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회가 되면 저는 그게 대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역구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사회적 소외자가 지역구를 통해서 대표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이자스민 의원처럼 사회적인 약자가 정치적으로 대표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비례대표를 통해서 배려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은 교수님이 생각하는 비례대표와 현재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비례대표는 사실은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온전히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천정배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표의 등가성을 높여야 된다. 국민의 민심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그거랑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를 줄여가면서 300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엄한 뜻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오늘 헷갈리는 게 4년 전에 당시에 정개특위 했을 때는 기본적인 주류가 국회의원 숫자를 좀 줄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또 늘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건지 저 자신도 헷갈리고요. 사실은 하도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줄여라 해서 제가 파격적으로 작년 4월 14일 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냈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오늘 우리 김종갑 국회 입법조사관이 발표하신 내용과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서 과연 지역구를 희생해야 되냐? 저는 그거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국회의원을 하는 저희가 더 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비례대표가 사회적인 약자들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활용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데 사실은 그것은 극소수고 그 외의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내용을 보면은 비례대표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눠야 된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비례대표를 최소화해가지고 그분들의 입지를 명확하게 만들어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뭐 연동형이 됐건 뭐 지역비리 됐건 명확하게 민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러니까 권력자의 뜻으로다가 비례대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심에 의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제도 제안을 한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 숫자를 400명으로 늘려야 되는데 400명으로 늘리는 걸 과연 국민들이 인정하겠냐? 또 그리고 혹자들은 국회의원 세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줄여서 해야 된다는데 지금도 부모 잘 만난 분 아니면 현실적으로
나라에서 주는 거 가지고 지금 이 국회의원 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지금 이미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그렇다고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세비를 높이거나 이러는 걸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힘들어도 이걸 가지고 감내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